오늘부터 이제 선생님하고 쌤튜브에서 이제 물리지 않는 물리학 수업을 하게 될 거예요. 여러분 중에 이런 생각을 해보셨을 거예요. 물리는 진짜 물리는 과목이고 참 어려운 학문이다 라고 아마 생각해 보셨을 텐데, 이제 선생님하고 이렇게 쭉 물리를 배우다 보면은 물리가 어렵고 그럴 수 있지만 사실은 되게 재밌고 물리지 않는 학문이구나 라는 걸 깨닫게 될 겁니다. 아시겠죠 여러분? 그래서 지금부터 이제 선생님하고 재밌는 물리의 여행을 한번 떠나보도록 합시다. 아시겠죠? 네, 물리지 않는 물리학 시작하겠습니다. 자, 이제 물리를 우리가 본격적으로 배우기 앞서서 이제 선생님이 고등학교 때 좋아했던 시가 있어요. 그 시 한 수 같이 읊으면서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합시다. 자, 시 제목은 뭐냐? 김춘수 시인의 꽃이라는 시입니다. 자, 같이 읽어볼까요?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기 전에는 그는 다만 하나의 몸짓에 지나지 않았다.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었을 때 그는 나에게로 와서 꽃이 되었다. 네, 여러분 시 되게 멋있죠? 이 요즘 같은 여름철보다는 봄, 가을에 좀 잘 어울릴 것 같긴 하지만 그래도 한번 같이 봅시다.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기 전에는, 내가 관심을 갖기 전에는 그는 다만 하나의 몸짓에 지나지 않았대요. 그냥 아무런 의미 없는 무의미한 존재였어. 근데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었을 때, 내가 이제 관심을 가지고 쟤가 있구나, 관심을 가지고 이름을 불러주었을 때 그는 나에게로 와서 꽃이 되었다. 자, 여러분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꽃은 내가 관심을 갖든 갖지 않든 항상 존재하는 대상인데, 내가 관심을 가지기 전에는 그냥 하나의 몸짓을 해요. 아무런 의미 없는 무의미한 존재였는데, 내가 관심을 가지고 이름을 불러주고 했더니 나에게로 와서 꽃이 되었답니다. 아주 유의미한 존재가 된 거죠. 여러분, 여기서 나온 원리들이, 의미들이 과학이 말하는 것과 너무 똑같습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 과학은 여러분 다른 게 아니에요. 이 시처럼 자연이라는 이 작품 속에서 자연에 존재하는 대상들, 그리고 자연에 존재하는 여러 자연이 움직이는 규칙들, 그 규칙들을 관심을 가지고 규칙과 이 자연현상에 이름을 붙이고 개념을 부여하는 과정, 그것이 과학입니다. 마치 이 시에 나오는 것과 대상 똑같죠? 꽃은 우리가 관심을 가지든 가지지 않든 항상 존재하는 대상이었는데, 관심을 가져도 나에게 의미가 있는 대상인 것처럼 자연도 우리가 관심을 가지든 가지지 않든 옛날부터 존재해왔어요. 옛날부터 해는 뜨고 해가 지고 달이 뜨고 달이 지고 별은 뜨고 항상 존재해왔는데, 사람들이 점점 자연에 관심을 갖기 시작하면서 저거는 너무 중요하니까 왜 저럴까? 관심을 가진 거죠. 그러다 보니 아침마다 뜨는 것, 그리고 이제 점점 해가 지는 것, 이런 것들을 보면서 저기 저 불그스름한 게 뜨니까는 이제 밝아지고 따뜻해지고, 그러나 시간이 지나니까 점점 저 태양이 지더니 달이 뜨기 시작해. 이런 대상들이 너무 중요하다 보니 사람들이 연구를 하기 시작한 거죠. 쟤가 과연 뭘까? 연구한 결과 사람들은 쟤는 우리에게 너무 중요한 존재이기 때문에 태양이라고 이름을 붙이자. 쟤도 너무 중요하니까는 달이라고 이름을 붙이자. 그리고 저기 밤 하늘에 빛나는 별들, 쟤들이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쟤들한테는 우리가 별이라고 이름을 붙이자. 그렇게 이름을 부여하고 개념을 부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이 우리는 과학인 거죠. 과학의 출발인 거죠, 여러분. 그리고 시간이 지나가지고 아주 유명한 과학자가 등장했죠. 등장해가지고 떨어지는 사과를 보면서 물체를 잡아당기네, 지구 중심으로 잡아당기는 힘이네 해서 이제 그 유명한 과학자 뉴턴이죠. 뉴턴이 이렇게 중력이라는 것을 발견해내고 이름을 붙이게 됩니다. 여러분, 이것이 과학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부터 이제 과학이라는 걸 배울 텐데, 특히 과학 중에서도 선생님하고 다룰 과학의 영역은 물리학이라는 영역입니다. 네, 물리학은 어떤 영역이냐면, 여러분 아마 아시다시피 과학에는 크게 4종류의 영역이 있어요. 물리학, 화학, 생명과학, 지구과학. 그 중에 물리학이라는 학문은 뭐냐면, 우리 물질들, 질량에 가진 물체들이 있죠. 이런 물질들이 운동을 하거나 어떻게 운동하는지, 또는 운동하려면 뭐가 가해져야 되는지, 이런 운동에 대한 전반적인 것을 배우게 되고, 그리고 물질의 성질들을 배우게 되고, 이 물질의 어쨌든 전반적인 모든 것들을 배우는 것이 물리학이라고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나아가서 저기 우주로부터, 멀리 있는 태양으로부터 들어오는 빛, 그리고 빛으로부터 공급되는 에너지, 그래서 물체들의 운동이라든지 이 지구상에 존재하는 에너지들, 물질의 상태들, 성질들을 배우는 것이 우리는 물리학이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여러분? 좋습니다. 그래서 이제 본격적으로 선생님하고
우리가 다루고자 하는 물리학 원에서 어떤 내용을 배우게 되는지 간략하게 살펴보고 이제 물리학을 배우기에 앞서서 중요한 내용들을 학습하고 이제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이제 물리학에서 배우는 큰 교과 흐름은 이래요. 첫 번째 배우는 내용은 우리는 역학과 에너지라는 단원입니다. 역학과 에너지는 뭘 배우냐? 자, 역이라고 한다는 것은 눈치챈 사람도 있겠죠. 바로 힘을 말해요. 힘역학. 힘력이라는 한자를 써서 역학이라고 부르는데 힘에 대해서 다루고 에너지에서 다루게 됩니다. 즉 뭐냐면 어떤 물체한테 힘을 가했더니 물체가 움직이게 되네. 그럼 얼마나 빨리 움직이는지, 얼마나 힘을 가해야지만 얼만큼 빨리 움직일 수 있는지 이렇게 물체의 운동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다루는 것이 역학이라는 부분이고, 그리고 우리가 활동할 수 있고 운동할 수 있고 물체들이 운동을 할 수 있는 가장 근본 원천이 되는 에너지에 대해서 다루게 됩니다. 그래서 1단원 역학과 에너지에서는 물체의 운동에 대해서, 운동의 근본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주로 다루게 되고요. 그래서 얘들은 뭐냐면 우리가 눈에 보이고 만져지고 던질 수 있고 느낄 수 있는 어떤 물체들의 운동을 다루게 됩니다. 두 번째, 물질과 전자기장에 대해서는 뭘 다루냐면 이제는 우리의 시선을 조금 바꿔야 돼요. 뭐냐면 눈에 보이는 가시적인 세계, 가시적인 세계에 대해서 다루었다면 이제 물질과 전자기장에 넘어와서는 물질들을 구성하고 있는 입자들이 무엇인지, 즉 원자 세계로 들어와서 미시적인 세계, 눈에 보이지 않는 미시적인 세계, 요 세계에 대한 이해를 조금 하게 돼요. 즉 물질을 이루는 근본은 무엇인지, 원자겠죠? 이 원자를 이루는 것도 무엇인지, 원자가 전자가 되겠고, 이런 전자들이 운동을 하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전류가 흐르게 되겠죠. 그럼 그 전류가 흐르는 주위에는 뭐가 생겨나는지, 자기장이 생겨나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 물질을 이루고 있는 근본들과 그리고 그 물질을 이루는 근본들이 운동을 할 때 어떤 일들이 벌어지는지, 그리고 물질의 성질들, 전기적인 성질, 그리고 자기적인 성질, 이렇게 물질에 대한 근본적인 것들을 배우게 됩니다. 즉 미시적인 세계에 대한 이해가 필요한 거죠. 아시겠죠, 여러분? 좋습니다. 자, 그러면 눈에 보이는 세계에 대한 이해와 눈에 보이지 않는 세계에 대한 이해를 했으면 이제 더 중요한 걸 배우게 돼요, 여러분. 뭐냐? 잘 생각해봐요. 우리가 지구 안에서 살아가는데 지구 안에 있는 많은 에너지들이 있습니다. 이 에너지들의 근본은 어디로부터 오는 걸까 궁금하죠? 바로 태양으로부터 오죠. 태양으로부터는 아주 아침부터 시작해서 해가 질 때까지 지구로부터 무한한 에너지, 열 에너지와 빛 에너지를 공급해주고 있어요. 요 태양으로부터 오는 에너지를 이해를 해야 돼요. 그럼 태양으로부터는 열 에너지에 대해서는 우리가 역학과 에너지에 대해서 배우게 되겠지만 태양으로부터는 빛 에너지, 즉 나중에 배우게 되겠지만 전자기파라고 하는 빛입니다. 이 전자기파는 파동의 일종이기 때문에 우리가 태양으로부터는 빛 에너지를 이해하려면 파동이라는 성질을 알아야 됩니다. 왜? 빛은 전자기파니까. 그래서 이제 우리가 파동에 대해서 배우게 되고 파동이라는 또 다른 어떤 에너지에 대한 전달 방식에 대한 것들을 배우게 돼요. 그래서 파동에서 파장이 무엇인지, 진동수가 무엇인지 어떠한 새로운 것들을 배우게 되고 요 파동인 어떤 전자기파죠. 요 전자기파를 통해서 우리 일상생활에서 어떻게 정보들을 주고받는지에 대해서 배우게 됩니다. 예를 들면 여러분 지금 휴대폰 많이 쓰고 있죠? 휴대폰에 보면은 내가 예를 들어 카톡을 보내요. 그러면 다른 친구가 그 톡을 수신하겠죠. 그럼 그 정보를 주고받는 중에 뭐가 존재하냐면 전자기파라고 하는 파동이 관여를 하게 됩니다. 그것도 빛의 일종이거든요. 이렇게 해서 우리가 전자기파를 통해 정보를 주고받는 방식들, 요것에 대해서 재밌게 배우게 됩니다. 재밌겠죠, 여러분? 그래서 첫 번째 단원에서는 우리가 눈에 보이고 만질 수 있는, 느낄 수 있는 가시적인 세계에서 물체들의 운동과 에너지에 대해서 배우고, 두 번째는 우리가 눈에 보이지 않는 미시적인 세계, 아주 조그마한 세계들이 어떻게 움직이고 요 조그마한 세계들이 어떻게 우리 눈에 보이는 세계를 표현하는지 그거를 배우고, 세 번째에서는 전자기파라는 빛에 대해서 재밌게 배우게 됩니다. 아시겠죠, 여러분? 좋습니다. 그래서 요 내용들을 물리학원에서 전체적으로 배우게 될 텐데, 그러면 요 내용을 배우기 앞서서 여러분들이 흔히 조금 어려워하기도 하고, 그리고 먼저 알아야 될 내용들이 존재합니다. 뭐냐? 흔히 우리가 중학교 때 약간 들어봤긴 했지만 물리량이란 게 무엇인지, 그리고 물리량을 정의하기 위해 필요한 단위가 무엇인지,
그리고 물리량은 어떻게 비교를 하게 되는지 기본적인 것들 딱 4가지만 점검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첫 번째, 우리가 물리량이라는 것을 자꾸 다루게 될 겁니다. 물론 물리량은 물리에서뿐 아니라 화학에서도 다루게 되고 지구화학에서도 다루게 되고 다른 과학의 전반적인 걸쳐서 물리량이라는 단어를 자꾸 쓰게 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물리량이 무엇인지를 도대체 뭔지 알고 넘어가야 되겠죠. 그래서 별거 어렵지 않습니다. 자, 봅시다. 물리량의 사전적 정의는 뭐냐면 물질의 성질이나 상태를 나타내는 양을 보고 물리량이라고 부릅니다. 자, 예를 들어 뭐가 있냐? 우리 잘 아는 길이, 시간, 온도, 질량, 부피, 무게 등등 이런 것들이 다 물리량에 해당이 돼요. 자, 예를 들어 봅시다. 여기 예쁜 분필 보이죠, 여러분? 이 분필이 얼마나 긴지 선생님이 길이를 재보고 싶어요. 그럼 자를 가지고 길이를 재었을 때 얘가 몇 센티미터일 것이다 라는 길이가 나오겠죠. 또는 이 지금 여러분하고 선생님하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 이야기하는 동안에 흘러간 시간은 얼마냐. 그리고 지금 여러분은 이제 에어컨이 틀어지는 시원한 공간이 있겠죠. 그럼 이 공간은 얼만큼 더운지, 얼만큼 시원한지를 나타내는 온도, 그리고 여기 있는 분필, 얘 분필이 가지고 있는 고유한 양, 질량이 얼마냐, 또 나타내는 질량, 그리고 그 분필에 담고 있는 분필 케이스죠. 요 케이스의 부피는 얼마냐, 이것도 물리량이고, 무게는 뭐냐면 분필 물체를 지구가 얼만큼 강한 힘으로 잡아당기냐, 즉 중력이라고 말하는 무게, 요것들이 하나하나 다 물리량이 됩니다. 아시겠죠? 물질들의 성질이나 상태를 나타내는 양. 그러면은 요 분필의 길이도 분필의 성질이겠죠? 요게 바로 뭐거든요? 물리량이 돼요. 자, 그래서 근데 중요한 게 있어. 한번 예를 들어 봅시다. 요 선생님의 분필을 길이를 쟀어. 길이를 재었더니 10이야. 자, 10이라고만 딱 적으면은 얘가 길인지, 시간인지, 온도인지, 질량인지, 부피인지 전혀 알 길이 없죠. 즉, 물리량을 측정을 했으면 반드시 이 물리량 뒤에 이 물리량이 어떠한 정보를 담고 있는 어떠한 성질인지, 어떠한 상태를 담고 있는지 정보를 나타내는 것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우리 이것을 보고 뭐라 부르냐면 바로 단위라 불러요. 단위. 그래서 우리가 단위에 대한 내용을 조금 알아야 돼요. 뭐냐면 이 숫자들이 어떤 정체성,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를 알려주는 것이 단위거든요. 그래서 이제 선생님하고 단위에 대해서 한번 배워봅시다. 단위란 게 과연 뭐냐? 단위의 사전적 정의는 그래요. 물리량을 측정할 때, 아까 측정해봤죠? 길이라든지 측정할 때 주어진 양의 기준이 되는 일정량이라고 말했습니다. 말이 조금 어렵죠? 한번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이제 선생님이 분필을 또 길이를 쟀어. 계속 분필이 나오죠? 분필. 길이를 재었더니 분필의 길이가 12cm야. 그 말은 뭐냐면 일단은 센티미터라는 것을 보고 우리는 뭐라고 알아야 되냐면 얘는 길이를 말하는 물리량이구나. 그런데 어떤 물리량이냐 잘 봐요. 주어진 양의 기준이 되는 일정량이기 때문에 12라는 거는 1의 12배가 되는 거죠. 즉, 여기 있는 단위는 뭐냐면 1cm로서 여기 12cm라는 것은 1cm의 12배라고 이해할 수 있겠죠. 요 의미입니다. 그래서 여기 뒤에 있는 단위는 1cm를 의미하고 12cm라는 것은 1cm의 12배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단위를 이해할 수가 있어요. 요 주어진 양의 기준이 되는 양은 1cm, 요 1cm의 12배다. 이렇게 이해하는 게 우리는 단위를 이해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단위라는 걸 잘 기억합시다. 또 예를 들어볼까요? 한번 지금 온도를 교실의 온도를 측정했더니 뭐 25도씨야. 그럼 이 25도씨라는 것은 도씨라는 것을 보고 얘는 온도구나라고 이해할 수 있겠죠. 그럼 얘는 뭐냐면은 1도씨의 25배구나라고 이해할 수가 있겠고, 요 분필의 질량을 재어봤어. 질량을 재어봤더니 30g이야. 그럼 이 분필은 뒤에 g이라는 단위를 붙은 걸 보아하니 질량이라고 판단할 수 있겠죠. 그리고 1g의 30배구나라고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어렵지 않죠? 네, 좋습니다. 자, 그런데 한 가지 문제가 있어. 뭐냐면 한국에서 쓰는 단위가 있고 미국에서만 쓰는 단위가 있을 수 있겠죠. 예를 들어볼까요? 한번. 옛날 우리가 왜 시 같은 데 보면은 뭐 1리, 뭐 10리 이런 거 많이 들어봤죠. 리라는 단위는 주로 한국에서 많이 썼고 문학 작품에 나올 거예요 아마. 1리는 약 400m 정도가 돼요. 그러면 우리 외국에 가가지고 과학자한테
지금 나는 1, 2를 걸어왔습니다. 그 사람들 이해를 할까요? 아이고, 이해 안 되겠죠. 한국 돈을 미국에서 쓸 수 없듯이 한국에서만 통용되는 단위는 절대 다른 나라 가면 쓸 수가 없겠죠.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 과학자들이 우리는 요 단위들을 딱 통일시켜가지고 전 세계적으로 통일된 단위를 사용하자라고 해서 만든 단위가 있어요. 바로 국제단위계라는 것입니다. 이거는 여러분 기억합시다. 국제단위계 딱 6개를 명명했는데 첫 번째 길이. 길이는 주로 우리가 미터로서 많이 씁니다. 미터. 단위는 m으로 쓰죠. 미터. 그리고 질량은 단위를 킬로그램으로 많이 써요. 그래서 국제 단위로는 킬로그램을 많이 쓰고 시간은 초, 세컨드, 초죠. 초를 쓰고 전류는 암페어라는 단위를 쓰게 돼요. 온도는 켈빈 온도, 절대 온도라고 해서 쓰게 되고 물질량, 이는 화학에서 아마 배우실 겁니다. 물질량은 몰이라고 쓰고 이렇게 표시를 합니다. 그리고 광도, 빛의 밝기죠. 칸델라라고 하는 이렇게 단위를 쓰게 돼요. 얘들은 국제 단위계,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단위로서 이제 외국 가서 길이는 미터라고 하면 바로 알아들어요. 그렇죠? 이렇게 우리는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물리학 5원을 다룰 때는 선생님하고 주로 요 단위들을 많이 쓰게 될 겁니다. 요 단위를 반드시 기억해야 돼요. 이해되시겠죠? 좋습니다. 자, 이제 중요한 거 뭐냐? 이 물리량을 각각을 배웠으면 물리량을 비교하는 방법을 알아야 돼요. 자, 물리량을 비교하는 방법을 배워보겠습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잘 들어주세요, 여러분. 자, 첫 번째. 여기 보시면은 사람이 열심히 뛰어가요. 빨리 뛰어가죠? A 지점을 빠른 속력으로 통과해가지고 일정한 속력을 통과해서 B를 통과했다고 생각합시다. 두 번째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여기 A 지점을 통과해서 B 지점을 천천히 와가지고 통과했어요. 자, 이 두 사람 중에 여기 있는 거리는 편의상 10m로 가고 얘도 10m로 합시다. 똑같은 거리를 달려왔는데 우리는 질문해 봅시다. 누가 더 빨리 달렸을까요? 라고 질문하면은 여러분 어떻게 답변하시겠습니까? 당연히 이동한 거리, 요 이동한 거리만 가지고는 우리가 누가 더 빨리 달렸는지 알 수가 없죠, 여러분?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물리량을 비교하는 것을 알아야 돼요. 과연 어떤 기준에 의해서 10m를 달려왔는지가 필요하겠죠. 자, 그럼 여러분 잘 생각해 봅시다. 비교를 하기 위해서는 똑같은 기준이 필요해요. 기준이 달라버리면 비교하는 의미가 없겠죠. 그러면 요 두 사람을 비교하기 위해서 요 두 사람이 가지고 있는 똑같은 물리량을 찾아야 되겠죠. 뭐냐면 잘 생각해봐요. 요 지구상에 있는 사람들 모든 물체들에게 동일하게 적용되는 물리량은 딱 있습니다. 뭐냐? 바로 시간이죠. 시간. 그래서 우리는 요 시간이라는 공통적인 물리량을 가지고 요 두 사람의 빠르기를 비교할 겁니다. 아시겠죠? 자, 그러면 이 사람은 10초 동안, 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오는데 10초가 걸렸다고 생각해 봅시다. 10초 동안 10m를 왔고 이 사람은 10m로 오는데 20초 동안 왔다고 생각해 봅시다. 아시겠죠? 그럼 어떻게 되냐? 이 사람은 10m를 달려오는데 총 10초가 걸렸어. 이 사람은 10m를 달려오는데 총 20초가 걸렸어. 그럼 여러분, 얘는 이 위에 있는 사람은 나누게 되면은 1m를 갔대. 언제 동안? 1초 동안. 이 사람은 1m를 갔대. 자, 20초 동안 10m를 20초가 달렸으면은 0.5m를 간 거죠? 네. 그래서 0.5m를 갔대. 몇 초 동안? 1초 동안. 그래서 우리는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 사람은 1초 동안에 1m를 가는 것이고 이 사람은 1초 동안에 0.5m를 가는 것이구나. 그러면 누가 더 빠른지 판단할 수 있겠죠? 이 사람이 더 빠르구나. 이해되시겠죠? 그렇게 해서 물리량은 특정 기준이 되는 물리량을 활용해서 우리가 비교하고 싶은 물리량을 찾아내는 겁니다. 누가 더 빠른지. 이것이 물리량을 비교하는 방법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시간이라는 공통적인 물리량을 활용해서 이렇게 물리량을 비교할 수가 있고, 우리는 다음 시간부터 자세히 배우겠지만 이러한 물리량, 1초 동안 이동한 거리, 이 보면은 1초 동안 이동한 거리가 1m죠. 1초 동안 이동한 거리, 얘를 보고 우리는 속력이라고 부르는 물리량이에요. 속력은 1초 동안 이동한 거리구나라고 이해하시면 되겠고, 이런 것들을 다음 시간부터 자세하게 아주 깊이 한번 들어가 봅시다. 아시겠죠, 여러분? 좋습니다. 이렇게 이제 물리량이 무엇인지, 단위가 무엇인지, 물리량을 비교하는 방법을 배웠는데, 비교를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공통적인 기준이 필요하다. 그래서 시간을 활용한다. 시간을 활용해서 1초 동안 몇 미터를 갔는지 판단한다. 이것이 우리가 물리량을 비교하는 방법이었습니다.